불편한 편의점 파트 4 저자 김호연 출판 나무옆 의자 기획 정지혜 이진주 리딩 최낭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7번째와 8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며 불편한 편의점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번째 이야기 흥신소 곽씨. 전직 형사였던 곽씨는 민식에게 의뢰받은 타겟을 미행하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며칠째 서울역 부근을 맴도는 타깃을 보고 그가 노숙인 출신이 아닐까 예상할 뿐이었다. 오늘은 기필코 뭐라도 알아내겠다 싶은 곽은 퇴근 후 서울역으로 향하는 타깃의 뒤를 쫓았다. 타깃은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의 어느 성형외과로 들어갔다. 곽은 타깃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병원 직원에게 가짜 형사 신분증을 내밀며 위협했다. 그러나 병원장이 곽의 신분 위조를 눈치챘고 그는 곽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라며 역으로 타깃의 정보를 요구했다. 타깃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원장은 한참을 웃다가 표정을 싹 바꾸고는 말했다. 의뢰인이 누군지 몰라도 그 자식 없어지는 걸 바란다면 곧 이루어질 테니 걱정 말라 그래. 서늘한 기운을 느낀 곽은 서둘러 병원을 나와 하염없이 걷다가 품속에서 가짜 신분증을 꺼냈다. 지난날 자신이 실제로 쓰던 형사 신분증이었지만 이제는 거짓부렁에 지나지 않았다. 과거 자식 둘을 키우기 위해 사례금으로 치장된 뇌물이라는 유혹을 받아들였고 대가는 참혹했다. 그렇게 직업을 잃었고 아내와 이혼했으며 아이들은 독립과 동시에 연락이 끊겼다. 자신은 그저 노후 자금도 없어서 흥신소 일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독거 노인인 것이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타깃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다다랐다. 최대한 타깃과 눈을 안 마주치려 노력하며 맥주를 사서 나왔는데 그가 쫓아나와 핫바를 건네면서 말했다. 안주 없이 술 드시면 안 좋아요. 날도 추우니 뜨거운 핫바 하나씩 먹어요. 핫바를 받아든 곽은 한입 베어 물며 흐뭇한 표정으로 함께 핫바를 씻고 있는 타깃을 쳐다보았다. 이내 괜찮죠? 라고 물어오는 타깃의 한마디에 곽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괜찮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나의 잘못이었다. 한동안 울다 입을 열었다. 난 괜찮아. 자네나 조심해. 누군가 자네를 노리고 있으니까. 알 수 없는 표정을 하는 타깃에게 곽은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다. 편의점 사장 아들의 의뢰를 받고 당신을 미행한 것부터 원장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까지 모두 다. 묵묵히 말을 듣던 타깃은 이내 한참을 웃다가 말했다. 저도 편의점도 무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돈 벌려고 편의점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생계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르신은 저를 쫓아냈다고 하시고 잔금 챙기세요.
안 그래도 저 그만두니까요. 그만둔다는 그의 말을 듣고 나니 그제야 편의점 유리문에 직원 모집 공고가 눈에 띄었다. 곽은 타깃에게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지 물었고 타깃은 대답했다. 생각이 정리되어 서울을 떠나기로 했어요. 이제야 용기가 났거든요. 저 대신 일할 사람만 구해주면 바로 가려고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저도 의뢰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다만 죽은 사람입니다. 물론이라고 대답하며 곽은 생각했다. 참 괜찮았다. 직원의 생계를 위해 장사를 접지 않는 사장님도, 이곳의 따뜻한 온기도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찾은 것 같았다. 곽은 결심한 듯 타깃을 향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자네 건을 마지막으로 흥신소위를 접겠네. 혹시 사장님께 내가 일하고 싶다고 말해줄 수 있겠나? 타깃은 환하게 웃으며 그럼요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 주위로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8번째 이야기, 노숙인 독고. 독고는 고통으로 점철된 기억에서 살고 있었다. 고통을 잊으려 매일을 술로 보내다 보니 다른 기억이 전부 휘발되었고 그렇게 그는 노숙인이 되었다. 어느 날 우연히 파우치를 주었고 열어보니 꽤나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들어있어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 그게 사장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어쩌다 보니 편의점 직원이 되었고 손님을 응대함으로써 더듬거리던 말투도 점차 나아져 갔다. 이따금 드문드문 기억이 살아나곤 했지만 그는 두려웠기에 그 기억을 직면하지 못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아직은 힘들었지만 경멸하듯 자신을 보는 사람들 시선 정도는 적당히 모른 척 지나가면 그만이었다. 노골적으로 자신을 싫어하던 선숙은 새해가 되자 불쑥 자신이 오해를 했던 것 같다며 사과를 해왔다. 그녀는 그러다 우리 집 남자들은 소통 불가라며 푸념을 시작했고 그 말을 듣고 독고는 알 수 없는 먹먹함을 느꼈다. 아내였던가, 아니 딸이었던가, 내게 소통 불가라고 말한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한 막막한 표정이 흐릿하게 아른거린다. 역지사지, 그 역시 궤도에서 이탈하고 나서야 깨우치게 된 단어다. 독고의 삶은 대체로 일방통행이었다. 남의 감정보단 자신의 감정이 우선이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내치면 그만이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고통 속에서 기억을 잃고 겨우 세상에 눈을 뜨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소통할 사람을 찾기엔 이미 늦은 듯했다. 설이 지나고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더욱 심해졌고 사장님은 안전을 기하라며 라텍스 장갑을 나눠주었다. 그는 라텍스에 익숙한 촉감을 느끼며 부정할 새도 없이 과거를 떠올렸다. 의사였다. 그러나 그는 윤리의식이 없었고 환자를 기만하며 대리 수술을 밥 먹듯 했다. 기어코 고스트 닥터의 수술 도중 사망사고가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대리 수술을 지시한 원장도 감행한 그도 그저 병원 문을 닫고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면 그만이었다. 이내 그의 아내가 사실을 알게 되어 진실을 물어왔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뻔뻔하고 대담하게 행동했다. 그렇게 그는 가족의 손길을 외면했고 실망한 아내와 딸은 집을 나갔다. 가정이 무너지자 그는 정신을 붙잡기 힘들어졌고 술로 시간을 보내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다다랐다. 아내와 딸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서울역 기차표를 끊었을 때 갑자기 두려움에 온몸이 벌벌 떨리고 구토가 났다. 극심한 고통에 그대로 쓰러진 그는 깨어난 후에도 어떤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서울역 노숙자가 되었다. 기억이 돌아오자 멈추지 않는 참회의 눈물이 흘렀다. 원장을 찾아갔지만 그는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독고가 가지고 있는 병원 비리 자료들일 뿐이었다. 흥신소 곽 씨에게 부탁해서 대리 수술 중 사망한 그녀의 빈소를 알아낸 그는 그곳에 가서 잘못을 빌고 또 빌었다. 남은 일은 가족에게 사죄하는 일이었다. 자신을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면 사죄의 마음을 다지며 돌아설 것이다. 가족에게 향하는 그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갔다. 지금까지 신화부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